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소개할 말이라곤 성실함밖엔 없네요. 학교 다닐 때도 개근상은 놓치지 않고 받았고 20년이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50대 남자이자 가장입니다. 저는 특출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어릴 때부터 고민이 참 많았어요. 뭔가 하고 싶은 거라도 있었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공부도 상위권에 속했지만 전교 1등을 하는 정도는 또 아니었고 나중에 뭔가 할 수 있을지 스스로도 불안함이 많았죠. 그리고 제가 사는 삶도 비슷했습니다. 큰 갈등이나 위기 같은 것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고 결혼도 원하는 사람과 준비가 된 때에 만나 무르르듯 잘 이어졌죠. 그런데 얼마 전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큰일을 겪고 나니 사람이 평생 무탈할 수만은 없는 거구나. 여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어쩌면 이 일 하나 때문에 그랬나 보다 싶을 만큼 앞이 컴컴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둔 덕에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됐네요. 아직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인데 제 지인들이 모두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죽다 살았네. 너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이런 일은 알려.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다. 굳이 알리라고? 난 부끄럽게 무슨. 그래, 혹시 모른다. 너 같은 일 당할 수도 있잖아. 아마 믿지도 않을걸? 너도 주변 사람 덕에 살았으니까 돕는다 생각해. 그 말을 듣고 나니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와 같은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해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됐어요. 최대한 많이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적으니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한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5년 전에는 중소기업으로 유명했는데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은 큰 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좀 잡았죠. 사실 제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대표가 됐다고 하면 안 믿을 겁니다. 몇 년 전에 동창회를 나갔을 때도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너 어디 직장은 다니냐? 걱정해줘서 고맙다 임마. 나 대표하고 있어. 대표? 김영우가 대표를 한다고? 신기하지? 나도 그래. 야, 너한테 제대로 줄 서야겠다. 대표라니? 근데 너희 집도 평범하고 공부도 썩 잘하지 않았잖아. 근데 무슨 대표 자리까지 앉아? 우리 모르게 뒤에 누구 있었냐?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대표를 해? 네가 차린 거야? 아니, 너도 사정 다 알면서 그냥 운이 좋았어. 와, 대단하다. 야, 오늘 네가 한턱 내야겠는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 얼떨떨한 일이기는 해요. 그 당시엔 아무 연고도 없던 회사에 대리를 달았을 때인데 회장님이 일개 사원인 저를 불러서 일을 맡기더라고요. 김 대리, 자네가 한번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봐. 이 큰 프로젝트를 제가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봐야지. 맨날 구닥다리인 나 같은 사람들이 하니까 신선함이 없어서 그래. 복잡하게 생각 말고 본인 팀에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봐. 인력도 붙여줄 테니까. 그때는 그런 일이 기회라고 생각도 못했고 부담감에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마감을 못 맞춘 업체가 있었는데 다들 그 업체를 바꾸라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회장님도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프로젝트 총괄인 김대리가 결정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전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날 더 잘하려다 보니까 늦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회는 한 번 더 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업체에서도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갖고 올 겁니다. 들었지? 김대리 결정에 따릅시다, 그럼.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됐을 즈음 저를 따로 불러 밥을 사주시더니 김대리, 자네의 장점이 뭔 줄 아나? 장점이요? 전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다만. 그래, 바로 그게 장점이야. 네, 회장님? 황당하게도 잘난 것 하나 없는 그게 장점이라던 회장님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튀지 않고 평범하지만 그건 모두하고 잘 속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어깨에 힘 들어가고 변해가. 근데 난 그냥 타고나기를 겸손하고 평범하고 난 그런 사람이 참 좋더라고. 남자들은 또 올라가면 어깨도 같이 올라가는 놈들이 많아. 아,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다는 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야. 그런데 자네가 그걸 안다고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참 좋은 걸 가졌어. 사람 귀한 줄도 알고. 저희가 하는 일이 다 사람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자기를 좀 더 믿어봐도 돼. 성실하다는 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커서 알게 됐고, 그걸 알아봐준 덕에 이후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었고, 회장님은 어느 자리에서건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다가온다는 게 큰 장점이라며 외부에 큰 사안이 있을 때도 항상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또 신문에서나 보던 기업의 총수분들을 만나서 자리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당연히 자식이나 친척에게 이 기업을 이어가게 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그 기회는 저에게 오더라고요. 팀장으로 7년 일했으면 회사 돌아가는 건 다 알지. 아직 부족하죠. 다른 팀 일은 모르는 것도 많고요. 그건 천천히 파악하면 될 일이고 자네를 많은 직원이 따르던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하고 나면 내가 물러날 걸세. 그럼 자네가 직접 운영해봐. 네? 제가요? 아유, 회장님, 너무 큽니다, 저한텐. 자네한테 맞는 그릇을 주는 거야, 나는. 아니요, 감히 어떻게 제가. 조금 더 경험이 많은 분이 오신 게 맞죠. 전 나이도 아직 어리고요. 우리 회사는 신제품 출시가 가장 핵심이야. 알잖아. 예, 그렇죠. 그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잘 처리하고, 반응도 느끼지. 고인물들은 하던 일들이나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내가 더 힘들게 뛰라고 힘든 것 주는 거야. 선물 아니니까, 나중에 원망하지 말라고. 해보면 이 말을 알 거야. 그래도 어떻게 제가 대표 자리에 갑자기 안 나요? 자네 실력 있다니까. 다만 본인이 잘난 척을 안 하니까 남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도 자네 대표 자리에 앉힌다니까 잘 결정했다고만 하던데. 회장님. 믿어. 자기 스스로를. 해보라고. 어려우면 찾아와서 나한테 물어보고 그럼 되고. 나는 이 회사 그냥 돈이나 보고 운영하던 게 아니야. 그랬으면 우리 자식이나 줬지. 미래를 만들어가면 좋겠어. 자네 같은 사람이. 회장님이 오래 생각했던 일이라며 저에게 대표직함을 던져주고 간 후로 저도 그런 결정에 더 신뢰로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업무 처리를 하고 직원들도 올리는 결제도 하나하나 다 살펴가면서
뭐든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죠. 일처리 늦는 대표란 소리 안 들으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초반에 팀장이나 이사직에 있던 분들이 반발도 심했는데 나중에 이 많은 일을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잠잠해지더라고요. 마치 젊은 일꾼 뽑아놓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래도 저는 젊은 직원, 20년 이상 다닌 퇴직 앞둔 분들까지 모두 품어주는 따뜻한 대표이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이 늘 사람을 챙기던 것처럼요. 그래서 회사에서 대표 자리에 취임하면 얻게 되는 많은 것들을 저는 받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겐 그게 너무 당연히 받아도 되는 거겠지만 누려본 적도 없는 저한텐 불편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야근하면 같이 기다리는 비서를 보는 것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조비서님, 오늘은 나 기다리지 말고 5시에 들어가세요. 저도 밀린 일이 있어서 조금 하다 가려고요. 매번 거짓말인 거 모를 줄 알아요. 내가 조비서님한테 미안해서라도 아침에 일해야겠어요. 그럼 같이 퇴근합시다.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내가 항상 그런 부분에서 미안해요. 혹시라도 생각 못한 게 있어서 불편하게 하는 것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요. 대표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다고요. 저 정말 대표 되셨단 이야기 듣고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아휴, 말이라도 고마워요. 그리고 그때 만나고 있던 대학 후배였던 아내와 연애를 할 때도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곤 했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조비서의 역할이 컸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선물 고민에 한창이던 저를 보면서 다음 주 상견례죠. 선물은 정하셨어요? 어렵네요. 준비를 좀 잘해가고 싶은데. 장모님한테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더 어렵네요. 원래 더 잘 보이고 싶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선물이 그래요. 첫 만남인데 어떤 걸 해줘야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보니까 화려한 건 안 좋아하실 것 같던데. 그래요? 옷 입는 거나 스타일이 다 수수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엄마하고 딸은 분위기가 비슷하거든요.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남자들이 선물이라 하면 너무 화려한 걸 해줘서 막상 하지도 못해요. 그럼 조비서님이 같이 봐줄래요? 그리고 조비서의 도움을 받아 고른 선물들은 무조건 성공률 100%를 자랑했죠. 처음 장모님을 만난 자리에서 어머, 우리 둘이 딱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다행이네, 어머니. 고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알지? 정말 섬세하다, 우리 사위. 나는 일만 하느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만점이네. 그런데 결혼 후에야 비밀이 밝혀졌죠. 아내가 그러더군요. 그때 선물 비서님이 다 골라준 거잖아. 안 그래? 어떻게 알았어, 그걸? 당신이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은 아닌 걸 몰랐을까 봐? 내가 잘 쓰는 브랜드를 알 만한 사람이 아닌데 선물을 너무 잘 골라와서 내가 놀랐는데 조비서님이 너무 흐뭇해하는 거 보고 눈치챘지. 그래도 그런 노력이라도 하는 게 너무 가상해서 봐줬다. 엄만 아직도 몰라. 조비서 덕에 결혼한 거네, 인제 보니. 그래, 그러니까 잘해줘. 대표 전에도 스치듯 보긴 했지만 대표가 되면서부터 8년 이상을 함께 동거동락하듯 지내다 보니 어느새 비서가 제 친동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결혼까지 성사시킨 주역이니 더욱 제 인생에서 고마운 존재가 됐죠.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아내에게 아이를 해외로 유학시켜 공부를 가르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실은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했었잖아. 뭐가 됐든 영어를 익히는 게 참 중요하겠더라고.
꼭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는 건 아니어도 생활하면서 어릴 때 빨리 익히게 해주고 싶어. 그럼 나라도 같이 가는 게 맞지. 저 어린애를 어떻게 혼자 거기 보내. 잠도 못 자지. 먼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같이 가겠다고? 아내가 가는 것까진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내 말을 듣고 보니 아직 어린애를 혼자 보내서 아프기라도 하면 비행기로 하루가 걸리는 먼 곳을 불안함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그렇게 결정을 했죠. 평소에 일도 너무 많아서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저도 이 기회에 더 회사 경영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러기 아빠를 자처했죠. 그래도 매일같이 서로 영상통화를 하고 전화나 영상이 너무 편해져서인지 딱히 멀리 있다는 느낌도 안 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절 걱정해서 장모님이 한 번씩 집에 오시곤 했죠. 우리 사위, 내가 집에서 반찬 했는데 좀 갖고 왔어. 아유, 어머니, 전화하시면 제가 가지러 갈 텐데. 아니야, 일도 바쁘다면서. 한간 할머니가 와야지. 그리고 장모님은 저에게 넌지시 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노후를 생각해서 건물 같은 거라도 하나 사두는 건 어떨까? 지금 유학비도 많이 들긴 하겠지만 자네가 언제까지 대표할 수는 없는 거잖아. 지고 올라오는 사람도 많을 텐데. 안 그래? 아무래도 그렇죠. 이렇게 잘 벌 수 있을 때 하나 해두는 게 좋지. 괜히 나중에 힘들어지면 후회한다니까. 주변에 내 친구들도 대표식이나 하는 사위가 건물 하나도 안 사뒀다니까 다 바보라 그러더라. 근데 요즘 너무 많이 올라서요. 더 오를 거야 앞으로는. 그냥 이쯤 하나 사도. 내가 다른 생각이 있어 그러는 건 아니고 자네도 고생이지만 먼 데 가서 애 뒷바라지만 하고 있는 우리 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자네 주려고 만든 반찬이지만 걔 좋아하던 거라 만들면서 내가 괜히 다 울었네. 고생 많죠. 저도 오늘 이야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말을 듣고 나니 멀리서 오로지 애만 보면서 언어도 다른 곳에서 고생하는 아내 생각을 미처 못하고 지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아내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본인 명의로 된 건물을 받으면 다른 것보다 더 실속 있는 선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이리저리 알아보며 준비를 했죠. 그리고 장모님은 한 번씩 아내가 있는 외국에 가서 한 달 정도씩 있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꼭 안 좋은 일이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금요일은 퇴근길이 너무 막혀서 제 차로 출근하는 유일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하나가 돌진하더니 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이대로 죽겠구나 싶었죠. 순간 기절하듯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종종 집에 들르는 정수기 코디가 저를 부축하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정신이 드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괜찮아요. 오토바이가 잠깐 치고 가서. 몇 개월에 한 번 보는 사이이긴 해도 서로 공통점이 많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나누던 사이였거든요. 처음 집에 왔을 때 당연히 여자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불편해서 피해 있으려던 참에 건장한 남자가 와서 놀랐던 것도 있지만 아이를 유학 보낸 아버지라는 상황이 같아서 더 빠르게 친해졌죠. 오늘도 제 출근 시간에 맞춰서 급히 점검만 하고 갈 생각으로 온 것 같은데 연락도 안 되고 여기 쓰러져 있으니 저보다 더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무슨 일이랍니까? 사람 쳐놓고 튄 거예요? 금방 오토바이 번호 CCTV에 찍혔나요? 오토바이요? 기다려보세요. 바로 가서 물어볼게요. 그리고 경비실에 가서 확인해 보니 마치 작정하고 접근한 것 같았죠. 이 자식 교묘하게 가렸네요, 번호를.
헬멧까지 쓰고 있어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아, 훤한 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어쩐지 연락해도 받질 않으셔서 돌아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그쪽 아니었으면 저 오늘 거기 그러고 있었겠네요. 아유, 별일이 다 있네요, 대표님. 점검 미루지 말고 다 돌고 저녁 늦게라도 오세요. 그래도 될까요? 안 그래도 혼자 밥 먹기 싫었는데 이따 같이 저녁하시죠. 그래도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괜한 걱정을 시킬 것 같아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찜찜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장모님이 안부 전화를 했었어요. 김서방, 잘 지내고 있나? 여긴 날씨가 너무 좋아. 아,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비행 길었을 텐데. 오니까 피로가 싹 풀릴 정도네. 출근은 잘했고? 목소리가 어쩐지 피곤해 보이네. 주말에 푹 쉬어. 아니에요. 저야 늘 똑같죠. 별일 없는 거지? 아침에 사고가 하나 있긴 했는데 큰일은 아니에요. 어머, 사고라니? 다친 데는 없어? 네, 무사합니다. 그 사람한텐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럼 그럴게. 멀리서 걱정하니까. 그날 이후로 별별 생각이 다 스치더라고요. 제가 무슨 원한을 산 사람이 있나 돌이켜보게 되기도 하고요. 정숙이 코디 말대로 그 밝은 아침에 굳이 번호판까지 가리고 와서 저를 칠 생각을 했다니 겁이 나기도 했죠. 평범하게 살았으면 이런 건 모르고 지났을 것 같은데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아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가 싶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조비서가 방에 들어오더니 저에게 청첩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와, 이제 정말 하는 거야?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닌데 대표님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조비서는 저랑 같은 시기에 연애를 시작해서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울 동안 두 사람은 돈 모아서 결혼한다고 몇 해를 미루더니 이제야 결혼 준비하는 걸 보니 제가 괜히 친오빠처럼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드디어 가는구나, 조비서도. 결혼해서도 대표님하고 쭉 일할 거예요. 내가 몇 년은 신혼 즐기게 알아서 출근하고 그럴게. 아이, 괜찮아요. 그게 제 일인데. 실은 내년에 하려다가 조금 서두른 거예요. 일이 있어서. 무슨 일? 임신했거든요. 어쩌다 보니 혼수도 다 마련했네요. 이야, 너무 축하해. 그럼 2배로 축하할 일이지. 그럼 준비할 것도 많겠다. 내가 유모차랑 냉장고 세탁기는 맡아서 할 거니까 아무한테도 주면 안 돼. 너무 많아요. 혼자 다 하시게요? 내가 조비서 덕에 결혼까지 했는데 그것도 못 해줘? 우리 인연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요. 조비서가 저에게 장모님까지 다 같이 식당에서 찍은 사진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저번에 도연이 한국 왔을 때 식당에서 찍은 거요. 제가 이번에 짐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게 있었는데 깜빡하고 못 드렸어요. 화질 좋은 걸로 찍어서 괜찮죠? 그러네. 도연이가 어렸다. 이때만 해도. 그 사진을 받아들고 보니 정말 조비서와 제가 많은 순간에 함께 있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항상 우리 같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결혼할 때도 애 낳고 유학 보내고 돌아왔어도 그렇고. 그럼요. 대표님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문제라니까요. 네, 잘하겠습니다, 조비서님. 결혼할 때 제가 빚 다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비서의 결혼과 임신 소식을 듣고 나니 아침에 있던 일이 다 무색해지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들으니 찜찜했던 기분도 사라지고 다시 좋은 마음으로 퇴근을 해서
오전에 만났던 정수기 코디를 집에서 다시 만났죠. 장모님이 준 반찬이 있으니 그걸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수기 점검하는 동안 부지런히 밥을 차렸어요. 코디님, 애는 잘 지내요? 영상으로 보죠. 그런데도 쑥쑥 크는 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그 기분 알지. 가끔 안아보고 싶고 그런데 잊어버리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그러게요. 기러기 아빠들의 비애네요. 지금 장모님이랑 다 가 있는데 부럽더라고요. 나도 일만 아니었으면 같이 가서 있다 오면 좋겠는데. 일이라는 게 며칠 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1년 스케줄이 다 잡혀 있다시피 하니까 그냥 돈만 열심히 벌어 보냅니다. 동병상련이네요. 오늘 내가 마지막이면 맥주도 한잔 하고 가요. 우리 장모님 반찬이 안주로도 좋거든요. 너무 좋죠. 저녁 먹을 사람 없어서 맨날 혼자 먹는데. 그러니까요. 나도 똑같아요. 가끔은 친구보다 더 반가운 느낌이 들었죠. 기러기 아빠 모임처럼 이런 마음이나 처지를 이해해줄 사람도 주변에 없었거든요. 장모님을 만나면 장모님은 고생하는 아내가 마음이 쓰이지 제가 보이진 않는 눈치니까 힘들다고 말할 사람도 없었는데 둘이서 술 한 잔씩 하면서 사는 이야기를 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죠. 한참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식탁 한쪽에 놓여있던 비서 청첩장을 보더라고요. 이거 나랑 진짜 오래 일한 비서가 결혼해요. 그때 뵌 적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 그분이에요? 역시 사람 얼굴 안 잊어버린다니까. 직업병이라 제가 다 기억하죠. 그간에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면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껴있던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흠칫하면서 저희 장모님을 콕 집어 묻더라고요. 이분은 누구예요? 우리 장모님. 우리 지금 먹는 반찬 해주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세수 한번 하고 올게요. 갑자기 먹던 잔을 다 내려놓더니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리며 다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 번 사진 속 장모님 얼굴을 보더군요.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행복 아파트 사시지 않아요? 그 5층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집도 가요? 네. 종종 저에게 고객들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하곤 했는데 그날따라 장모님 이야기는 말을 아끼더라고요. 정수기 코디가 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멀지 않은 거리에 살다 보니 겹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어 저는 취기가 올라온 것 같아. 피곤하면 가셔도 돼요. 갑자기 말이 없어져서. 대표님, 제가 하는 말 믿어주실 수 있어요? 네? 진짜 믿어주실 수 있냐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괜한 말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요? 여기서 도망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네? 내 집에서요? 왜요? 살고 싶으시면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앞을 다 자르고 그렇게만 말하면 어떡해요? 지금 이분 외국에 나가 계시죠? 네, 그런데요. 저번에 대표님 주차된 차도 한번 부서진 적 있죠? 제가 말한 적도 없는 이야기를 실실 꺼내는 걸 보면서 순간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신들린 그런 건가 싶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게 그냥 사고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도 그렇고 나도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게 다 이분이 꾸민 짓입니다. 뭐라고요? 사진에 환하게 웃는 장모님을 가리키며 한 채의 거짓도 없다는 분명한 목소리로 힘줘서 말하는 코디를 보면서 말을 이어갈 수 없더라고요. 아니, 무슨 근거로요? 제가 들었으니까요. 이분들이 하려는 일들 설마 했는데 그게 다 대표님한테 일어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절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당장 같이 나가요. 뭘 들었길래 그래요? 아직도 못 믿으시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 누가 바로 믿어요? 요즘 사람 하나 없애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몇 푼 안 해요. 대표님이 여태 모아두고 쌓아둔 걸 이분이 다 가지려고 손 쓰고 있다고요. 하필 본인이 외국 나간 시점에 다른 사람 시켜서요. 그러면 대표님은 개죽음이에요, 여기서. 제발 제가 하란 대로 하세요. 네? 그러더니 제 팔을 붙잡고 당장 나가야 한다면서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니 그제야 차분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곧 시간이 돼서 그래요. 제가 알기론 11시쯤이라.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본인 핸드폰을 내미더군요. 들어보세요. 저에게 시간을 일부러 준 것처럼 잠시 피해준 사이에 저는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우리 사위 하던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놈이 우리 딸을 막대한다니까. 없어도 되는 놈이에요. 돈만 잘 벌면 뭐해. 하는 짓이 개만도 못한데. 그건 아주 혼이 나도 마땅해. 우리 딸이 얼굴이 상해서 내가 외국에 보내놨다고요. 대표면 뭐가 위험해. 비서도 없이 출근하는 날 내가 있다고 했잖아요. 대표라고 잠은 안 자? 밥은 안 먹어? 다 한다니까. 그 틈을 노려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그것까지 다 해주면 돈은 왜 받아요? 외국에 있을 동안에 알아서 해주면 바로 입금할게요. 한 달 안에 좀 해봐요, 어떻게든.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없애라는 이야기를 그것도 한낮에 부탁하고 있는 장모님 목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서 가시가 생겨나는 기분이 들었죠. 아침에 어려우면 저녁에 잘 때예요. 내가 비밀번호랑 싹 알려줄 테니까.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잖아. 그럼 불구라도 만들던가. 하여튼 멀쩡하게 두면 안 돼요, 그런 놈은. 쭈뼛쭈뼛 머리털까지 서는데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꾸며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나 싶더군요. 그 사람 말대로 어머니가 외국에 가 있으면 알리바이도 충분하고 전 그냥 없어지기 딱 좋은 상태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정수기 코디는 핸드폰을 가져가며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손님한테 처음으로 그런 사정 해봤거든요. 이급날이 내일인데 월급이 늦어져서 그때 저 도와주신 거 제가 절대 안 잊어야지 하면서 살았거든요, 대표님. 2번 살리네요, 내 목숨. 정말 고마워요. 정말. 이제 나머진 대표님 선택이세요. 결정 잘하세요. 그리고 이런 인간만도 못한 사람은 옆에 두지 마세요. 대표님 성품 덕에 좋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게 저는 구사일생으로 자다가 없어질 수도 있었던 그 끔찍한 날을 겨우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러고 다시 보니 다음날 장모님의 전화는 안부가 아니라 생사를 확인하는 거였더라고요. 전 일부러 핸드폰을 꺼놓고 호텔에서 지내며 이 일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근하는 상황도 위험할 것 같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지냈죠. 스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당장이라도 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 속에 지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변호사를 따로 만나 코디에게 받은 녹음 파일로 역추적을 부탁했고 장모님이 부탁한 업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이미 우리가 확보한 오토바이의 목적지가 그 사무실이란 걸 보더니 결국엔 털어놓더라고요. 사위가 딸을 못 살게 군다고 악마 같은 놈이라고 했어요. 제대로 대답만 해주세요. 우리 조건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장모, 아니 저에겐 사이코나 다름없는 여자가 돌아오기 3일 전 모든 준비를 마친 채 기다렸습니다. 아마 제가 살았는지 어디 병원에 불구가 돼서 누워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공항에 들어오는 장모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서 짐을 받아주며 인사를 건넸죠. 장모님, 잘 다녀오셨어요? 아니, 나온다는 말도 없이 어떻게 왔어? 요즘에 연락도 통화 안 되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하필 제가 멀쩡하게 나와 살아있어서 그게 문제죠. 장모님 뜻대로 안 돼서 많이 아쉽겠어요. 순간 장모님은 의미심장한 제 이야기에 흠칫 놀라더니 한 걸음씩 좁혀오는 경찰을 보고 이 모든 걸 알게 된 것 같더군요. 장모님은 그 순간 어떻게든 안 잡히려고 버둥거리면서 저에게 발뺌을 하더군요. 무슨 말을 듣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다 아니라니까. 잘못한 거야. 생사람을 잡으면 어떡해? 응? 그건 경찰서에 가서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콩밥이라도 먹이려고? 왜? 내가 자네 돈이라도 갖고 갔을까봐 이러는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이 인간이 회사 대표인데 돈 때문에 장모를 이렇게 잡아가요. 누가 장모야, 이 미친 여자야. 살아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죠? 난 당신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당신 딸을 못 살게 굴었다고? 열심히 돈 벌어 갖다 주고 건물까지 사서 바쳤더니 내가 왜 죽어? 죽더라도 당신 손엔 안 죽어. 처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쳐보고 경찰 손에 끌려가는 그 인간을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면서 적당히 벌을 주는 걸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사실 사위가 장모를 고소해 옥에 넣는 일이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가 바랬던 건 이 순간만큼은 솔직한 심정을 말해줬으면 했는데 그런 기대조차 어리석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 일은 아내에게도 확실히 말을 해뒀습니다. 선처는 없을 거라고요. 아내도 강경한 제 말에 아무런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내도 이걸 차마 본인 눈으로 보진 못하겠는지 귀국은 안 하더라고요. 서로 떨어져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 일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장모님은 끝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고 한 번 더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선처를 받기 위해 사정을 하는데 차단을 해도 번호를 바꿔가며 온 처가 식구가 연락이 오는데 이미 늦은 일이라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사람들도 속사정을 알면 저에게 독한 놈 소리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독한 놈이 되더라도 다시는 남의 목숨 함부로 생각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두려고요. 이 일을 겪고 난 뒤로 저는 이사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친구들이 2번 산 목숨이라면서 저한테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다며 그걸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대로 안 좋은 일보단 저를 위해 용기 준 고마운 사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수기 코디로 만난 그 친구는 둘도 없는 친한 동생이 됐어요. 조만간에 또 술 한잔 해야겠네요. 사연을 쓰고 보니 더 고마운 게 많아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구사일생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